자, 제2의 주택관리사고 강요법규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이제 개념 출제되면 뭐 주거 용도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리고 부속 토지가 주택의 이제 범위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개념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이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뭐 종류하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하고 범위와 관련해서 건축법하고 이제 차이점은 공간이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민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그와 같은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주택이 국민주택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의 이제 규모가 요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자금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 요소에 국민주택 규모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국민주택 규모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종류와 관련해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점이니까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규모, 세대수 규모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 규모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세대별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여기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선 뭐 정답
주택과 관련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주거 전용 면적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자,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 행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대수선을 하는 거하고 또는 주거 전용 면적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가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거 전용 면적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이 두 가지 행위가 리모델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설명, 이분이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2번하고 3번은 주거 전용 면적 일부 증축에 따른 증축의 이제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증축과 관련해서는 사용검사의 기준에서 15년 이상이 경과가 된 공동주택이 이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증축과 관련해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때는 기존 주거 전용 면적 중에서 각 세대별로 10분의 3, 즉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때는 10분의 4 범위 내에서 각각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을 기준해서, 그래서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것, 즉 세대수 증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즉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증가를 할 때 수직으로 증축하는 게 가능하고,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는 최대 3계층 이하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자, 이때는 이제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는 최대 2계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고, 15층 이상인 경우,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일단 설명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문제 3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주택을 이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등록하지 않는 사업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연간 단독주택일 때는 2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연간 3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이때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등록 기준 30세대 이상입니다. 연간 30세대 이상이고, 나머지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일 때는 각각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등록 대상은 앞에
연간의 이제 단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자, 등록의 이제 기존, 법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법인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관련해서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각각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등록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직접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때는 시공과 관련된 요건이 등록 기준보다 이게 정액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직접 시공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과 관련해서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이 돼야 직접 시공과 관련해서 각각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차는 법인인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인 등록사업자 관련해서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시공을 하고자 할 때, 직접 시공하고자 할 때 등록 기준 중에서 건설 실적과 관련해서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 실적은 최근 5년간 주택의 이제 건설 실적이죠. 주택의 건설 실적이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시공할 때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주택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층수와 관련해서는 5층 이하 주택과 관련해서 건설을 할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6층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6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기준해서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각각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 일단 1번 등록의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 기준, 자, 이건 이제 틀린 거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관련된 내용 각각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그 다음 50호 또는 50세대 이상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서 한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주택 건설할 때는 50호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고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50세대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도 5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이 각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경우에는
정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일단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입니다. 단지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50세대 이상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50세대 이상은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단지 진입도의 폭이 6m 이상일 때는 50세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단독주택 중에서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옥은 50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유주택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중에서 사업 주체가 국가인 경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공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중에서는 국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 주택 분양 가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면 민간택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택지 외 택지는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를 하더라도 주택가격과 관련해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인 경우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든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든 관계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해서 의결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는 경우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죠. 그래서 1번 이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 있는 설명은 이 경우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즉 민간택지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 분양가격 구성 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기본형 건축비 여기서 이제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해서 건축비와 관련해서 분양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분양가격이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택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시장구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격 공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이제 1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주택법령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정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 또는 지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주자 저축정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서면, 그래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뭐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와 같은 서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서면 중에서 뭐 이주대책,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와 같은 서면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정서 또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정서 또는 지위와 관련해서는 양도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알선과 관련해서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선 또는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지 부정한 방법으로 정서 등을 취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 양수 금지와 관련해서 잘 유념해 주시고, 여기 뭐 양도 양수 범위에서 증여나 또는 매매 뭐 이런 부분이 양도 양수 즉 금지행위 여기 해당이 되고, 상속하고 저당과 관련해서는 금지행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이제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원의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원의 주의는 여기 나 있는 주택조합원의 주의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장기수선 계획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 대상. 그래서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 계획의 비용 산출, 공사 방법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 3번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요일하고 적립금액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이 좀 틀리죠. 그래서 요일은 공용 부분,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서 요일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립금액과 관련해서는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설명, 그분이 이제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분양전환 승인 받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이때 이제 적립 시기가 관리 업무를 인수 인계한 날이 속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분양 세대와 관련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은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 이제 3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하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사업 주체 설계자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이제 조정과 관련해서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설계자, 감리자, 사업 주체 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위원회 이제 구성 최대 5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은 최소 인원이 9명 이상 그리고 최대 15명 이하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가 의결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 등은 분쟁조정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위원회로부터 조정 신청과 관련해서 통지가 있게 되면 통지받은 사업주체나 또는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 등은 조정 신청 통지가 있게 되면 반드시 조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에 이제 응하는 것, 이게 의무사항으로 이제 법에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5번 분쟁 조정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개정이 돼서 지금은 반드시 조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1번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 2번 산후조리원, 그리고 4번 체육도장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리고 5번 양수장.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다중생활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중생활시설 과거에 이제 고시원이었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사용되는 부분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다중생활시설 일단 바닥 면적 균에서 용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자, 1번 내력벽 벽면적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기둥 2개 수선하는 것. 그리고 3번 지붕털 1개를 수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력벽 벽면적과 관련해서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둥 지붕틀과 관련해서는 수선과 관련해서는 3개 이상.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이제 대수선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선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은 미간지구 내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대수선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는 대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착공 신고를 할 때 이때는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3%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면적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공사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장기간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된 경우, 이때는 건축주에게 이제 서면을 고지하고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자,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을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에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5번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 각각 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건물의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 2층 이상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정됐기 때문에 유념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연면적과 관련해서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을 하는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2,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13m 이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 그 다음 5번 특수구조 건축물 중에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과 관련해서 일단 일부 여기까지 보고 13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